알고리즘 첫 번째 이야기, 아틀라스 오브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지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민경아TV입니다. 네, 여러분, 지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도 얘기를 계속 해보죠. 지도 우리가 어디다 갔어요? 네, 여행 갈 때 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나라를 결정을 먼저 해봅시다. 스페인, 네, 여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죠? 되게 경치도 좋고, 볼 것도 많고, 물가도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페인을 여행을 가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엔 여러분들은 스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 여행 유튜버들, 뭐 스페인 관광 가이드, 뭐 스페인 관광 블로그, 뭐 등등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겠죠. 이렇게 여러 소스로부터 스페인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 정보를 분석해야죠. 그래서 어디부터 갈까? 네. 그래서 여행 정보를 분석하고 적절한 여행지를 선택을 해야겠죠. 주로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본 장소부터 가는 게 적당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을 떠나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알고리즘에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어떤 주제로부터 공부를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에 대한 교재들을 수집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알고리즘 교재 또는 요즘 핫한 알고리즘 교재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개의 자료를 수집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참고문헌들을 분석해서 내용을 뽑아야죠. 네. 이 참고문헌들로부터 이렇게 내용들을 뽑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언급된 게 성능 분석, 그 다음에 그래프의 DFS, BFS, 분할 정보, 그리디 알고리즘, 동적 프로그래밍, MP 문제 등등의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참고한 서적은 이렇습니다. 맨 위에 있는 책인 호로위츠가 쓴 펀더먼털스 오브 컴퓨터 알고리즘하고 호로위츠 사니 등등이 쓴 겁니다. 아오 호크로프트 울만이 쓴 디자인 앤 어널리시스 오브 컴퓨터 알고리즘스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책이 주교재, 오른쪽에 있는 책이 부교재였어요. 그리고 어차피 자료 구조는 알고리즘의 기본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스 오브 데이터 스트럭처 AC를 일단 참고를 했습니다. DFS, BFS 같은 알고리즘은 이 책도 설명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약간 특이하긴 하지만 기술사 수험 자료집을 골랐습니다. 기술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20년 정도 있다가 정보 처리 기사 따고 20년 정도 있다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수들이 쓴 교재로는 서울대 문병로 교수가 쓴 쉽게 배우는 알고리즘하고 연세대 양성범 교수가 쓴 알기 쉬운 알고리즘 두 권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강의의 교재였던 다스쿱타가 쓴 알고리즘스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 책들은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서 가장 상위에 나오는 책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즈윅이 쓴 알고리즘스, 코르벤이 쓴 인트로덕션 투 알고리즘스, 그 다음에 스키너가 쓴 알고리즘 디자인 매뉴얼, 클라인버가 쓴 알고리즘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존슨 바흐는 이산수학하고 시뿔뿔 이런 거 책 쓴 사람인데 책을 되게 잘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알고리즘스도 골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재를 골랐는데 이 교재들에서 많이 언급된 내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은 기초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료 구조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 분석 방법, 비고 노테이션, 표기법 뭐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기초 자료 구조, 뭐 배열, 연결 리스트, 스택 큐, 트리, 우선순위 큐 이런 것들 배웠죠. 그 다음에 탐색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 그리고 기초적인 그래프를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배울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능 분석 얘기는 간단하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DFS, BFS의 개념과 이걸 확장한 알고리즘들, 그리고 분할 정복, 그리디 알고리즘, 동적 프로그래밍, MP 문제까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급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많은 알고리즘 교재들에서 다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중요한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래서 분할 상황 분석, 선형 프로그래밍, 백트래킹, 브랜치 앤 바운드, 랜덤 알고리즘, 수치 알고리즘, 문자열 알고리즘, 고급 자료 구조, 네트워크 플로우까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대략 이 정도 내용이면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알고리즘으로는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기초 알고리즘입니다. 이건 자료구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성능 분석, Fn은 비고의 n이다.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봤었죠. 이건 어떤 성능 분석 방법이에요? 네, 최악의 경우의 성능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Fn은 비고의 n이다를 우리가 비고의 gn이다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n은 m 곱하기 gn을 만족시킨다. 어떠한 n에 대해서 n0보다 큰 n에 대해서 이런 m과 n0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Fn은 비고의 gn이다의 의미였죠.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F의 n보다 gn이 항상 위에 있어요. 네. 이 gn이 n제곱이냐 n로그 n이냐 n이냐 로그 n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알고리즘들이 이와 같은 성능을 갖는다. 이런 걸 공부했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기초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열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 스택, 큐 공부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연결 리스트, 원소하고 노드하고 링크 연결되어 있는 거. 스택, 이 탑이라고 불리우는 한 끝에서만 원소가 삽입되고 삭제된다. 큐, 리어로 원소가 들어와서 프론트로 나간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진 탐색 트리. 어떤 노드가 있으면 왼쪽은 나보다 작고 오른쪽은 나보다 크고. 우선순위 큐. 맥스 힙이냐 민 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맥스 힙일 경우에는 항상 루트 노드에 가장 큰 수가 있다. 그리고 부모는 항상 자식보다 크다.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이런 기본적인 자료 구조를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이 5가지 연산, 삽입, 삭제, 탐색, 최대 탐색, 최대 삭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표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스택에 대해서 연산들을 쭉 보자면 네, 스택은 삽입하고 삭제가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미안합니다. 삽입하고 삭제가 있는데 탐색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삽입 알고리즘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 그때 시간 복잡도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자구단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네. 그 다음은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이렇게 임의의 순서로 되어 있는 원소들을 오름차 순이냐 내림차 순이냐에 따라서 정렬하는, 재배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뭐 성능에 따라서 n제곱 알고리즘이냐 n로그 n 알고리즘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죠. 또는 그 방법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sort by insertion은 값을 삽입함으로써 재배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보세요. 현재 여기까지는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3을 정렬한다면 2, 5, 7 중에서 적절한 위치에 3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2, 3, 5, 7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렬하는 걸 sort by insertion이라고 하는데 삽입 정렬과 쉘 정렬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그 다음은 sort by exchanging, 그러니까 값을 교환하는 거죠. 보세요. 1은 자기 앞에 있는 수와 비교해서 더 작기 때문에 둘을 교환합니다. 그럼 1, 8이 되겠죠? 또 그 앞에 있는 수와 비교해서 더 작기 때문에 또 교환됩니다. 1, 3이 되겠죠? 또 앞에 있는 수 7과 비교해서 더 작으니까 교환됩니다. 1, 7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1이 맨 앞에까지 오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또 두 번째면 그 다음 작은 수가 두 번째로 가겠죠. 네, 버블 정렬입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작은 수가 맨 앞으로 가는 걸 우리가 버블 정렬이라고 하고, 또 반대로 큰 수가 맨 뒤로 가는 걸 우리가 생킹 정렬이라고 합니다. 두 개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은 걸 우리가 칵테일 쉐이크 정렬이라고 하는데, 칵테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칵테일 통에다가 원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만들죠. 그래서 처음엔 제일 작은 수가 맨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수가 맨 뒤로 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렬하는 걸 우리가 칵테일 쉐이크 알고리즘 정렬이라고 합니다. 또는 쾌속 정렬도 교환만 해요. 어떤 피봇을 정했으면 피봇보다 큰 수하고 피봇보다 작은 수를 바꾸면서 정렬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레딕스 정렬도 비슷하게 합니다. 네. 그 다음은 sort by selection, 선택에 의한 정렬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맨 앞자리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이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와야 되겠죠. 1입니다. 그래서 1이 오고 2가 뒤로 갑니다. 두 번째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또 이 중에 제일 작은 수가 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2가 오고 5가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엔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또 이 중에 제일 작은 수가 와야 될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장 작은 수를 선택하면서 정렬하는 겁니다. 이런 거 선택 정렬 또는 희입 정렬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입 정렬은 비고의 n log n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합병에 의한 정렬은 합병 정렬입니다. 네, 보세요. 이 배열은 정렬되지 않은 8개의 원소를 가진 한 개의 배열인가요? 아니면 정렬된 8개의 원소가 하나짜리 배열인가요? 후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는 거예요. 순서를 유지하면서. 이 둘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3이 먼저 오고 7이 뒤에 와야겠죠? 이 둘을 합칩니다. 1, 8, 합쳐요. 4, 9. 이렇게 두 개 합치고 또 마지막에 합치면서 정렬을 하는 게 합병 정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분포를 이용한 정렬은 숫자의 자릿수에 맞게 숫자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정렬을 하는 레딕스 정렬이 거기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정렬 방법에 따른 정렬 알고리즘을 분류하는 것은 그 도널드 크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트 오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정렬로 예를 들면 보고 정렬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있으면 이 숫자의 순서를 임의로 바꾸는 겁니다. 언제까지? 정렬된 게 나올 때까지. 비고의 n 팩토리얼 걸리는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걸 왜 쓰냐고요? 하드웨어 성능을 측정할 때 씁니다. 카운트 정렬은 같은 수가 여러 번 반복되는 배열에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숫자를 셈으로써 정렬을 하는 거예요. 이 카운트 정렬은 그 비고의 n에 해당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렬 알고리즘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탐색이 있죠. 탐색은 자료 구조에서 내가 원하는 원소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 구조를 쓰느냐에 따라서 탐색 알고리즘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배열 같은 선형 자료 구조를 쓰는 상황에서는 선형 탐색, 이진 탐색 또는 이진 탐색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보관 탐색, 피보나치 탐색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 데이터를 트리 모양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 구조가 있었죠. 이게 트리형 자료 구조에서 사용하는 탐색 알고리즘은 이진 탐색 트리가 있었는데, 이진 탐색 트리는 단점이 뭐였냐면 에버리지 케이스와 베스트 케이스에서는 비고의 로그 n의 원소를 찾을 수 있었지만 월스트 케이스에는 비고의 n이 걸렸죠. 이것을 없도록,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에도 비고의 로그 n이 걸리도록 설계된 자료 구조가 균형 이진 탐색 트리입니다. 그래서 AVL 트리, 레드블랙 트리, 이런 트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시형 자료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형 자료 구조에서는 78을 찾아줘 라고 하면 78을 찾아서 그때 인덱스인 4를 리턴합니다. 선형 탐색, 이진 탐색, 보관 탐색 등등이 있었죠. 트리형 자료 구조에서는 10을 찾아줘. 10은 14보다 작으니까 왼쪽. 또 작으니까 왼쪽.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선순위 큐입니다. 항상 가장 큰 숫자가 노스노드에 있는. 해시형 자료 구조는 키를 주면 해시 펑션에 의해서 그 키의 인덱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로부터 해시 테이블에 있는 값을 찾는 이런 탐색 알고리즘이었죠. 이런 알고리즘까지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기초 알고리즘을 배웠고,
아마 자료구조 시간에 대부분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핵심 알고리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알고리즘들입니다. 네. 첫 번째, 그래프의 깊이 우선 탐색 DFS는 네, 가장 최근에 방문한 버텍스로부터 다음에 방문할 버텍스를 선택하는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코드는.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U를 방문하고 있으면 U를 방문했어요. 비지트를 to로 바꿔주고 U에 연결된 버텍스들에 대해서 아직 방문 안 했으면 W를 방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네, 이 DFS는 깊이를 탐색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모르는 버텍스들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FS를 이용을 해서 연결 성분, 신장 트리도 찾을 수 있지만 이중 연결 성분이나 강한 연결 성분과 같은 좀 복잡한 정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트래킹 알고리즘으로 발전합니다. 네. 그 다음은 BFS입니다. BFS는 너비우선 탐색이라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관계를 넓게 뒤져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가는 것보단 그냥 아는 것부터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버텍스부터 차례로 그래프를 방문하는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Q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Q의 푸시, Q의 팝, MTQ 이런 연산들이 있습니다. 이 BFS는 그래프들의 버텍스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단거리 찾기, 음수 엣지가 있는 상황에서의 최단거리 찾기, 모든 쌍의 버텍스에서의 최단거리 찾기 이런 일들을 하는 알고리즘으로 확장됩니다. 네. 그 다음 분할 정복입니다. 분할 정복은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풀기엔 너무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분할하는 겁니다. 작은 문제로. 그럼 이 작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또 분할. 네. 이 작은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요? 또 분할. 네. 분할 하는 거죠. 언제까지? 더 이상 분할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이걸 우리가 디제너리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디제너리 케이스를 만나면 우리가 쉽게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걸 칸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문제들, 칸커된 답들은 주어진 디제너리 케이스의 답이었죠. 이 답들을 합쳐서 원래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겁니다. 합쳐서 원래 문제의 답을 구하고 합쳐서 원래 문제의 답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디바이드, 컨커, 컴바인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분할정복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분할정복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진탐색이나 합병정렬, 회속정렬 등등이 분할정복 알고리즘에 속합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여러 번의 선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매번 선택을 할 때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선택이 있다고 칩시다. S1부터 S5까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P입니다. 그래서 P4가 제일 크죠. 30만큼의 이익을 나에게 줄 수 있고 P3가 20만큼의 이익을 줄 수 있고 P1이 15, P2가 10, P5가 5 이렇게 이익을 준다고 칩시다. 뭐부터 선택할 건가요? 네,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걸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30을 먼저 선택합니다. 실은 이거는 이렇게 선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을 정렬을 해서 이렇게 이익 순으로 정렬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 근데 S3는 선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걸 피저빌리티 체크라고 하는데 이걸 점검한 다음에 피저빌리티 체크를 통과하지 못하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녀석 선택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이런 그리디 알고리즘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디 알고리즘이 눈앞에서 현재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답을 선택하는 거라면 동적 프로그래밍은 그거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그게 나에게 과연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익이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보세요. A, B, C, D 4개의 원소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나는 A, B, C, D라고 하는 4사람과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A는 나한테 소고기를 사기로 했고, B는 나한테 라면을 사기로 했고, C는 나한테 스시를 사기로 했고, D는 나한테 학식을 사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디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면 약간 고민이네요. 스시가 더 비싼가요? 소고기가 더 비싼가요? 좋아요. 소고기라고 칩시다. 그래서 소고기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라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학식을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리디하게 생각을 하면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냐면, 혹시나도 이게 10일, 12일, 14일, 16일 이렇게 밥을 먹기로 했는데 11일에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즉 미래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녀석을 선택을 해라 이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는 게 실은 답이기는 한데, 네, 자 여러분, 이 라면이 무슨 라면인 줄 아세요? 그냥 삼양라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일본 최고의 라면 장인을 불러와서 라면을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B부터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실은 그래서 이 동적 프로그래밍은 약간의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A를 선택하면 남은 건 B, C, D죠. B를 선택하면 남은 건 A, C, D, C를 선택하면 남은 건 A, B, D, D를 선택하면 남은 건 A, B, C입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때 최대값을 나의 답으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현실에서는 이 중에 누구하고 먼저 밥을 먹을지를 한 사람 고르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무슨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주인공이 타임슬립 딱 과거로 돌아가서 네, 이렇게 여자친구 사귀는, 네, 그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소 적의 이익을 찾는 방법이 동적 프로그래밍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NP 문제인데 이거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타임에, 즉 비고의 n제곱 이 정도 시간의 문제가 풀리는지 또는 비고의 n제곱 시간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P냐 NP냐로 나뉘게 되고, NP는 NP 컴플리트는 NP 하드냐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TSP, 그러니까 여행하는 세일즈맨 문제, 그래프 컬러링 문제, 제로원 랩색, 부부집합의 합, 8퀸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대부분 NP 문제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문제들의 답을 구하기 위한 이런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P냐 NP냐 NP 컴플리트냐 NP 하드냐 이 개념을 배우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고급 알고리즘의 세계로 가봅시다. 이 고급 알고리즘은 실제로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그 교재들에서 많은 교재들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건 다루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다루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알고리즘들인 거죠. 네, 첫 번째는 분할 상황 분석입니다. 이 분할 상황 분석은 현실적인 최악의 경우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런 예를 볼까요? 멀티 큐를 허용하는 큐. 이게 뭐냐면은 큐의 원소가 1, 5, 7, 9 있는데 푸시 그러면은 뒤에다가 원소 하나 집어넣는 게 푸시죠. 팝 앞에 원소 하는 게 팝이죠. 멀티 팝은 여기 있는 원소를 다 한꺼번에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거하기 때문에 멀티 팝은 비고의 n이 걸립니다. 그럼 보세요. 이 멀티 팝을 허용하는 큐에서 n번 연산을 한다고 합시다. 최악의 경우는 뭔가요?
네, 비고에 n이 걸리는 멀티팝을 n번 하는 게 최악의 경우겠죠. 그래서 n제곱이 걸리겠지만 진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멀티팝을 한번 하고 나면 원소를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또 멀티팝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최악의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최악의 경우의 분석, 이건 우리가 분할 상황 분석, 에몰타이즈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네, 합계 분석, 회계 분석, 잠재 분석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선형 프로그래밍은 어떤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하에서의 목적 함수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특징이 제약 조건과 목적 함수가 전부 다 선형 함수인 경우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X1, X2라고 하는 물건을 우리가 생산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물건을 생산하는 개수가 X1개, 두 번째 물건을 생산하는 개수가 X2개인 거죠. 그런데 제약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물건은 최대 200개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최대 300개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400개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Y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물건이 $1, 두 번째 물건이 $6일 때 우리에게 첫 번째 물건은 몇 개, 두 번째 물건은 몇 개 만들면 우리에게 이익이 가장 클까요? 네. 그 방법은 이렇게 제약 조건을 이렇게 먼저 해주고 나서 이 1 더하기 6, 그러니까 x1 더하기 6x2라고 하는 직선이 최대값을 갖는 점이 어떤 점인지를 찾는 겁니다. 네. 이게 선형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치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들이 숫자 연산하는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거예요. 실제로 현존하는 알고리즘 중에 가장 오래된 알고리즘이 이 유클리드가 제안한 최대 공약수 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알고리즘들의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시간 복잡도보다 더 낮은 시간 복잡도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의 곱셈, 행렬의 곱셈, 거듭 제곱, 소수 판정, RSA 계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문자열 알고리즘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미 이 언어지능의 세계에서 살고 있죠. 이 언어지능의 세계의 기본이 문자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는 프로그래밍 상에서 문자열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어떤 문자열 내에 특정한 문자열이 있는지를 찾는 패턴 매칭 문자열 알고리즘, KMP 알고리즘, 레빈카프 알고리즘, 모이모이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특정 부분이 어떤 다른 문자열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 그리고 또는 문자열의 일부만 입력하면 나머지를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어떤 두 문자열이 있으면 가장 긴 공통된 부분 문자열을 찾는 이런 알고리즘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자료 구조는 이진 탐색 트리를 발전시킨, 그래서 비고의 로그 n의 모든 연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런 AVL 트리, 2,3 트리, 레드블랙 트리, B 트리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입과 히입을 합병할 때, 원래 합병하려면 한 힙의 원소를 다른 힙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비고에 n이 걸리지만, 이걸 어떻게 잘 자료 구조를 만들면 이 과정을 피해서 비고의 원에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노미얼 힙 또는 피보나치 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싱에서 가장 어려운 게 다이나믹 해싱이죠. 이렇게 해시 테이블에 여러 개의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한 테이블에만 원소가 집중되면 이 테이블의 크기를 늘리고, 그죠? 만약에 어떤 테이블들이 empty 테이블들이 발생한다면 테이블의 크기를 줄이는 이런 다이나믹 해싱이 있습니다. 버켓 해싱이 이런 다이나믹 해싱의 대표적인 예제인데요. 이런 구조들이 고급 자료 구조에 속합니다. 네. 그 다음 네트워크 플로우는 이렇게 어떤 그래프에서 어떤 버텍스에서 다른 버텍스로, 그러니까 소스에서 싱크로 데이터를 보낼 때 최대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S에서 A, T로 가는 방법은 A를 통해서 가거나 B를 통해서 가는 건데, 이 숫자는 이 엣지에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용량입니다. 그래서 A를 통해서 가면 10하고 15인데 이 중에 10이 한계겠죠. 그래서 10만큼을 보낼 수 있고, B를 통해서 가려면은 여기는 2까지밖에 못 보냅니다.
여기는 동시 5개를 보낼 수 있지만 그래서 2밖에 못 보내는 거죠. 2개 더해서 10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네트워크 플로우들도 플로우 연산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랜덤 알고리즘은 그야말로 랜덤 넘버를 발생시켜서 답을 구하는 겁니다. 2가지가 있어요. 라스베가스 알고리즘은 답이 나올 때까지 수행하는 거고, 돈을 딸 때까지 하는 거고, 그죠? 몬테칼로 알고리즘은 미리 횟수를 정해놓고 그 횟수만큼만 랜덤 넘버를 발생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뭐 안 되면 포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백트래킹입니다. 백트래킹은 탐색 공간의 모든 경우를 탐색하면서 해를 찾는 건데 깊이우선 탐색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보세요. 깊이우선 탐색은 어떻게 했냐면 방문하면 비지트를 true로 만들죠. 그리고 그 방문하지 않은 버텍스를 방문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W에 대해서 DFS를 하면 비짓 W를 true로 바꾸고 나서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트래킹은 이렇게 연산을 한 다음에 W에 대한 DFS가 끝나고 나면 그때 비짓을 다시 false로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1, 2, 3. 네. 1에서 2를 방문하고 2에서 3을 방문하죠. 그러면 그때 비지트를 전부 다 true로 바꿀 겁니다. 그런데 3을 떠날 때 얘를 다시 0으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에서 다시 3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백트래킹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 3에서 바뀔 수 있는 변화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완전한 탐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부분집합의 합이나 제로원 냅색이나 A퀸이나 TSP 문제에서 백트래킹을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 브랜치 앤드 바운드인데요. 이거는 너비우선 탐색의 확장형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번 버텍스에서 2번, 3번 이렇게 차례차례 방문을 하는데 각 버텍스를 방문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값과 그 차일드 노드의 값들을 계산을 해서 만약에 더 이 차일드들을 더 탐색하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브랜치, 차일드를 탐색해 나가는 거고 봤더니 여기서 더 이상 해도 내가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차일드 노드를 다 잘라버립니다. 프룬 한다고 하죠. 프루닝. 그리고 나서 바운드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어 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답을 찾아나가는 알고리즘을 브랜치 앤 바운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자료 구조는 기초적인 자료 구조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나서 가장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자료 구조입니다. 얘들 다 구현해 보세요. 네,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우는 알고리즘에서는 네, 이런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네, 프로그래밍과 코테는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코테는 어때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도 물어보지만 어떤 시간 내에 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급 알고리즘에서는 네, 이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지 않은 상위 알고리즘의 개념들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업 입사할 때 보는 코테 문제들을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의 코테 문제 해결 능력을 더 향상시켜서 실전 코테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라고 하는 게 이제 고급 알고리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알고리즘의 첫 시간 아틀라스 오브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지도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경아TV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